캔터베리의 순례자들. 나다니엘 호섬. 수많은 옛날 얘기에 나오는 여름철의 달이 고르지 못한 넓은 곳곳을 비춰주고 있었다. 그래서 밝은 달빛의 일부는 필자도 그랬지만 험한 산길을 가는 모든 여행자의 길을 영락없이 멈추게 하여 목을 적셔주는 샘터의 물을 비추었다. 이 샘터에는 손재주 있는 사람이 퍽이나 공들여 재주를 부린 흔적이 보였다. 반석을 깎아 속을 파내어 만든 웅덩이가 샘물 위에 위치했고, 여기에는 찰찰 넘치게 물이 고여 있었으나 눈에 안 보이는 송수장치가 있어 넘쳐 흐름이 없이 물이 어디론가로 흐르게 되어 있었다. 웅덩이에는 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더 들어갈 여지가 없었고, 계속적으로 솟아나는 샘물은 고여있는 물의 표면을 자르게 춤추게 했지만, 신기하게도 무슨 비결인지 있어 물이 넘쳐 흐르지 않게 만들고 있었다. 나는 당시 여름철에 목마름을 축이며 목가에 헐떡거리고 앉아서 대자연은 다른 곳의 샘터와는 달리 이 샘터에서는 이렇게 순결한 액체를 낭비할 수 없어서 물을 조절하는 것이라는 내 나름대로의 환상적인 이론을 구상해 보았던 일이 지금도 생각난다. 달이 이 장소의 바로 상공에 수직으로 걸려 있었을 무렵 사람들의 모습이 산마루에 나타나 소리 없이 이 샘터를 향해서 내려왔다. 그들은 앳되게 보이는 젊은이였고 두 사람의 이마에는 주름살도 없었으나 이상하게도 그들은 구식 의복을 입고 있었다. 볼이 붉은 청년인 한 사람은 챙이 넓은 회색 모자를 덮어 쓰고 걸어왔다. 그는 정조 할아버지가 입던 단이 모난 코트와 무릎까지 옷자락이 내려오는 조끼를 물려받아 입은 것 같이 보였다. 그의 갈색 머리카락도 우리 시대엔 볼 수 없는 형태로 늘어져 있었다. 그의 곁에는 아름다운 처녀가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이목구비는 예쁜 모자 밑에 숨겨져 있었고, 그 모자 속에는 처녀 모슬린의 캡이 보였다. 꼭 끼이고 허리가 긴 가운을 비롯해서 그녀의 의복 전체는 약 반세기 이전에 사라진 어떤 시골 처녀의 옷차림 같이도 보였다. 그러나 그들에게 너무나도 따뜻하게 살아있는 인간다운 정이 있었기에 나는 이 한상의 청춘을 이미 오래전에 죽은 젊은 연인들의 유령이 무덤 밖으로 기어나와 옛날의 맹세를 새로이 확인하며 이 달빛 어린 샘터에서 옛날에 교환했던 키스를 잊지 않고 다시 주고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여보, 미리엄, 그대와 나는 잠시 여기서 쉽시다 하고 젊은 남자는 그들이 돌로 된 연못 가까이에 왔을 때 말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짓을 어른들이 아시게 될 염려도 없고 또 이 샘터의 물을 마셔보는 것도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 말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다소 슬픈 표정으로 그는 여자를 돌 위에 앉히고 자기도 그 옆에 가까이 앉으려 했다. 그녀의 안색이 그의 안색과 같이 슬퍼 보였다. 그러나 여자는 그를 물리쳤다. 비록 쌀쌀한 태도는 아니었지만 안 돼요, 조시야 하고 그녀는 정다운 손으로 그를 수줍게 밀면서 말했다. 그대로 샘터 저편에 있는 저 돌 위에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야 해요. 우리가 이렇게 가깝게 앉으면 여신도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미리엄, 그러나 이제 우리는 사파세계로 환속했는데 하고 조시아가 대답했다. 그러나 처녀는 얌전빼기를 고집했고 젊은이 역시 처녀와 마찬가지의 수줍음을 완전히 떨어버리지 못한 듯이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따로 떨어져 앉아서 달빛의 일단의 건물들이 보이는 산정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들의 정신이 여기에 팔려있는 동안에 먼 산길을 올라오느라고 피로에 지친 한 무리의 여행자들이 이 샘터에서 휴식을 취하려고 걸음을 멈추었다. 이 무리는 3명의 남자와 여자 1명, 그리고 어린 여자 1명과 소년 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들의 의복은 금소했으며 기나긴 여름날의 먼지에 더럽혀졌고 밤이슬에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들은 세상사의 고통과 슬픔이 산길을 오름에 따라 더욱더 그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어주기는 한 듯이 모두가 수심에 차 있었다. 심지어 2명의 어린애들도 먼저 이 샘터에 도착한 청춘 남녀보다도 더 속세에 물들어 나이 든 사람같이 보였다. 젊은 분네들 안녕하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다. 저기 흰 건물이 셰이크 교도의 집회소입니까? 하고 나그네 중에 한 사람이 물었다. 그리고 저것들이 세이크 촌락의 붉은 지붕들입니까? 네, 세이크촌이 맞습니다 하고 조시아가 약간 주저한 끝에 드디어 대답했다. 이 젊은 남녀의 의복을 처음부터 의아한 눈으로 봐온 이 여행자들은
모든 사정으로 보아 이제 달리 오해할 여지가 없는 의도로 이 남녀를 나무랐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고 젊은이는 용기를 내어 대답했다. 미리엄과 나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 이제 인간 세계로 나와 이 세계의 풍습대로 살기로 했어요. 우리가 이 나라 법을 어기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 나와 우리의 앞길을 방해할 권리는 없어요. 그래도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난다는 게 편리하다고 생각하시죠? 하고 여행자 중에 누군가 말했다. 그래요. 하고 조시아는 마지못해 대답했다. 왜냐하면 아버지 조브는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분이 육체의 죄악이라고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서가 없으세요. 그 여행자가 이 말에 대답했다. 우리는 당신을 강제로 시골로 데려가지도 않겠고 또 장로님들에게 당신 일을 고해바치지도 않겠소. 그러나 여기 좀 앉아서 당신이 들어가려는 세계, 즉 우리가 버리고 온 사파 세계에 관한 얘기를 좀 들어보면 아마 당신 스스로의 결정으로 귀환하기로 정할지도 모르겠소이다. 자, 다들 어떠시오? 하고 그는 무리를 돌아보며 말을 계속했다. 우리는 서로를 모르면서 여지껏 동행하여 여행했습니다. 우리 즐거운 쉼터에서 시간도 보낼 겸 이 잘못 인도된 한상의 남녀를 위해서 우리의 신상담을 떠남이 어떠하오? 이 제안에 따라 일행은 연못 돌 주위에 원을 그리고 둘러앉았다. 두 어린애는 매우 피곤했기 때문에 축축한 땅바닥에 누워 잠들었고 그 아름다운 셰이크 교도의 처녀는 되도록 낯선 남자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여자 여행자 곁으로 바싹 다가앉았다. 지금까지 주로 대변자 역할을 맡았던 남자가 일어서서 모자를 벗어 흔들면서 달빛이 잘 비치는 곳으로 자기 얼굴을 내밀었다. 나에게서 당신들은 시인을 보시오. 하고 그는 다소 장엄한 어조로 말했다. 비록 이 신사의 석판 인쇄본은 현재도 남아있지만 그 당시에 이 사람은 40에 가까운 여위고 허리가 굽은 사람으로 팔꿈치가 뚫어진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의 의복이 남루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든 사람답지 않은 각별한 맵시의 흔적이 몇 가지 엿보였는데 특히 그의 이마를 넓고 고상하게 보이게 만드는 헤어스타일이 그러했다. 그러나 그는 눈이 총명했고 대체로 특별한 면모를 가지고 있었다. 시인이라고? 하고 젊은 세이크 교도가 앵무새처럼 대받았다. 그가 일생을 보냈던 공리주의적 세이크 사회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이 이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몰라 다소 난처한 듯 했다. 오 여보 미리엄, 이 양반 말씀은 운문짓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이 말은 이 시인의 예민한 신경을 자극했다. 동시에 자신이 사용하는 시인이라는 단어보다도 오히려 적합하다고 성질 고약한 사람들이 주장했던 운문짓기라는 단어를 무슨 기구한 운명의 장난으로 이 청년이 입에 올리게 되었는가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 맞소이다. 나는 운문짓는 사람이여다. 하고 그는 계속했다. 그러나 내 운문은 내가 사상의 천국과 같이 영혼을 불어넣는 물체에 불과하오. 아, 내가 이 직업을 영원히 포기하려는 바로 이 마당에서 당신이 또다시 나를 괴롭히려는 그 생각, 즉 구름 잡는 것 같은 시의 본질에 대한 몰이해가 내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아, 운명의 여신이여, 그대는 왜 대자연과 싸워서 자연의 보다 높고 보다 완벽한 재능을 소유하셨고 이제는 영락하고만 나에게 넘겨주고 말아서 세상이 고상한 취미에 기울일 귀를 가지지 못했을 때 노래소리가 무슨 소용이요? 그들이 작은 슬픔으로부터 큰 슬픔을 만들 때에 내 어찌 내 감정의 힘이나 섬세함에 도취할 수 있겠소? 내가 경멸을 죽음과 같이 두려워하며 남들이 생명의 공기를 갈구하듯 명성을 희구하다가 드디어 무명과 악명의 중간지대에 머물게 되었단 말이오. 그러나 나대로 복수할 길이 있소이다. 나는 수백 수천의 아름다운 인물을 창조할 수 있었지요. 나는 그들을 내 가슴 속에 쳐박고 그 속에서 썩게 한답니다. 나는 동포를 발길질함으로써 내 발에 묻은 먼지를 틉니다. 그러나 후세에 이 험한 산길을 걸어 내 발자취를 더듬고 미국적인 시가의 아버지를 이처럼 세이크 촌락으로 추방한 이 몹쓸 시대를 수치스럽게 생각할 것이요. 이렇게 장광설을 늘어놓는 동안 이 시인은 정력적인 몸짓을 했다. 또한 정렬의 자연스러운 언어가 시이므로 폭발적인 그의 마지막 말들이 적흥적인 식으로 이해해야 할 만한 것들도 있었다. 이렇게 원한이 맺힌 말을 내뱉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친절하고 온순하고 무해하고 불쌍한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조물주가 인간을 창조할 때 무관심하게 재료들을 혼합했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재료들은 다 빠지고 한 가지 종류의 두뇌만 많이 넣어 만든 그런 인물이라는 사실을 독자들은 이해해야 할 것이다. 여보세요 하고 젊은 세이크 교도가 당혹해서 물었다. 당신께서 많은 고통을 겪으신 것 같군요. 또 그 고통들이 어떤 것들이었나 알 수만 있다면 우리도 같이 괴로움을 알겠는데요. 무척 행복했다고 하고 이 시인은 대단한 우울감을 가지고 대답했다. 당신과 같이 막된 사람에게 아마 내가 거의 이전 사실들, 예컨대 내 의복의 팔꿈치가 해지고 거의 굶어 죽을 정도의 굶주림을 경험했다고 내가 말하면 아마 그것이 굉장한 고통이었다고 생각하겠지. 여하간에 당신에게 조심하라는 경고를 해주는 충고와 본보기가 바로 나요. 왜냐하면 당신이 떠나려고 해서는 이 조용한 언거지에 은신처를 찾고자 산산조각난 희망을 뿌리치고 시리에 빠진 인간으로 내가 여기에 돌아왔기 때문이요. 고맙습니다 하고 젊은이가 대꾸했다. 그러나 난 시인이 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미리엄도 평생에 시를 지은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땔과 같은 실망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미리엄 하고 그는 근심스러운 듯이 말을 이었다. 우리 장로님들은 쓸모있는 기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마을에 넣는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지. 그렇다면 이 불쌍한 시인 양반들을 장로님들이 무엇을 시킬 수 있을까? 아니에요, 조시야. 불쌍한 양반을 미리 낙심시키지 마세요. 하고 이 처녀는 순박하고 친절한 어조로 말했다. 우리 교회의 찬송가가 매우 거치는 상태에 있으니까 어쩌면 그분네들이 가사를 다듬는 일을 부탁할지도 모르지요. 이러한 전문가다운 일자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귀뜸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시인은 외면한 채 자기가 사색이라고 부르는 희미한 공상에 잠기기 시작했다. 가끔씩 그는 구름에 은빛의 액체를 퍼부어 드디어는 그것이 서서히 녹아내려 구름 전체를 환하게 만드는 달을 구경했다. 이었고 그는 같은 달빛이 나무잎 위에도 부서지며 나무잎들의 바스락댐은 마치 그 달빛을 몸부림쳐 뿌리치려는 장면에 눈을 주었고 또 같은 달빛이 아직 형체를 명확히 이루지 못한 꿈의 재료처럼 높은 산마루 위에 잠자거나 먼 계곡 위에 아물거리는 모습을 구경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샘물에 눈을 주었고 거기에서 달빛이 물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았다. 그 수정 같은 품속에 하늘 전체가 반영되었음을 보았고 거기서 순결하고 고요한 젖가슴의 상징을 보았다. 모든 사람 중에서도 가장 형언하기 힘든 귀뚜라미의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데 귀를 기울였고 만약 달빛을 소리로 바꾼다면 꼭 귀뚜라미 소리 같은 것이라고 터무니없는 생각도 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쉐이크 샘터의 물을 한 모금 마셨고 그 샘이 마치 진짜 카스탈리아 영천이나 되듯이 감흥이 일어나서 정시 한 편을 읊고 그것을 검은고의 작별이라고 이름짓고 이것이 그의 작품의 마지막이고 그를 푸대접한 세상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시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이 작품과 그 뒤에 그가 쓴 단시와 아울러 첫 기회가 생기자마자 쉐이크 교도의 인편에 콩코드로 발송했고 뒤에 뉴햄프셔 패트리오트 지상에 발표되었다. 한편 또 한 명의 캔터베리 순례자이며 시인과는 너무나도 다르기에 섬세한 상상력의 주인공인 시인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인 자기의 슬픈 경험담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키가 작고 몸짓이 빠르고 칠칠하지 못한 50세가량의 남자로 이마가 좁고 주름살이 오글오글한 사람이었다. 그는 손에 연필과 먼 타양에 있는 브로커 상인의 명함을 들고 있었고 그 명함 뒷면에다 무슨 계산이나 하려고 준비한 듯이 보였다. 달빛이 밝았기 때문에 글을 쓰거나 읽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여보 젊은이 하고 그는 느닷없이 말했다. 여기 캔터베리 지방에서 쉐이크 교단이 소유하는 토지가 얼마나 돼요? 그건 나로서는 알 수 없어요 하고 조시아가 대답했다. 그러나 매우 풍요한 재산이고 길가를 따라 걸으면서 울타리가 깨끗한 곳은 모두 우리 땅이니까 그것으로 미뤄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하고 이 나그네는 다그쳐 물었다. 어마어마한 액수일 겁니다. 나로서는 얼마만한 돈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하고 젊은 세이크 교도가 대답했다. 좋소이다 하고 이 순례자가 말을 이었다. 얼마 전에 내가 사무실 창가에 서서 항구로 입항하는 내 소유의 배 세 척을 구경한 일이 있었어. 한 척은 동인도로부터 또 한 척은 리버풀로부터 그리고 또 하나는 해협을 건너온 배였는데 그중 제일 작은 배의 화물 정서와 이 세이크 교단의 재산 전부의 땅 문서하고 맞바꾸려도 나는 거절했을 것이요. 눈이 둥그레지시는군.
이 수천 평의 곡식과 풀과 목초지를 팔아서 나올 수 있는 돈의 액수에 비해서 당신 손바닥보다도 작은 종이 쪽지를 내가 더 값진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아마 믿지 않을 거외다. 따져볼 생각은 없어요. 하고 조시아가 대답했다. 그러나 당신이 말하는 그 종이 큰 것 한 장보다도 나는 이 비옥한 땅 50에이커를 가지겠어요. 지금은 그런 말을 하겠지. 하고 배가 망신한 상인이 입맛이 써서 말했다. 왜냐하면 내 이름은 이 종이에 서명할 가치조차 없으니까. 물론 내가 사업에 실패한 얘기는 들으셨겠지. 이어서 그 상인은 자기 이름을 밝혔다. 그 이름은 상인사회에서는 매우 유력한 이름이었는지는 몰라도 이 셰이크 청년은 캔터베리의 산중에선 일찍이 들어본 일이 없었다. 내 실패담을 못 들었어요? 하고 이 상인은 상당히 격해서 외쳤다. 이 사건은 런던에 있는 교환소에서 소문이 났고 보스턴이나 뉴올리언스에서도 사람들이 모두 부들부들 떨었어요. 여하간 나는 사업에 실패해서 지금 셰이크 촌으로 가는 노상에서 당신을 만나게 된 것이요. 거기에 가면 의심할 여지 없이 그네들이 내 경험을 존중해서 그네들 사업 중에서 상거래 쪽의 관리를 내게 맡겨줄 것이고, 왜냐하면 셰이크 교는 가장 장사 눈치가 빠른 교파이니까. 그럴 경우에 나는 4, 5년 이내에 그들의 자본을 2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하겠어요. 젊은이, 나와 함께 촌으로 되돌아갑시다. 왜냐하면 당신이 사파세계에 나갈라 치면 내가 전에 가졌던 행운은 만나지 못할지 모르지만 액은 틀림없이 겪게 될 것이니까 말이요. 그것 때문에 돌아가지는 않겠어요. 하고 조시아가 조용히 말했다. 저 시인의 충고의 경우와 다를 바 없지요.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보기에는 당신하고 저 시인 사이에는 매우 흡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와 미리엄은 세이크 촌에서 마찬가지로 사파세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일용한 양식을 벌 수 있어요. 여보 미리엄, 우리가 그 이상의 것을 원하오?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안 바래요. 하고 처녀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렇소 미리엄.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은 식구들을 보내주시면 그 식구들 먹여 살릴 일용의 양식도 벌게 될 것이요. 하고 순박한 세이크 청년이 덧붙였다. 미리엄은 이에 대답하지 않고 샘물을 내려다보았고 그 물속에 그녀의 어여쁜 모자를 쓴 채 낯을 붉히는 자신의 어여쁜 얼굴이 반사됨을 보았다. 세 번째의 순례자가 이제 대화를 받아들여 계속했다. 그는 햇빛에 거른 시골 남자로서 체구가 크고 굳센 골격의 사람이며 그의 거칠고 남자다운 얼굴에는 시인이나 상인의 얼굴에서 볼 수 있던 것보다도 더 어둡고 침울하고 고집 센 시리가 감돌고 있었다. 여보 젊은이, 이 양반들이 각기 자기 얘기를 했으니 이제 내 차례가 되었어. 하고 그는 말을 시작했다. 저 양반들 얘기에 비하면 내 얘기는 보잘것없이 초라할 거요. 왜냐하면 나는 저 시인처럼 운자를 맞추는 것만 가지고 주지육림에다 칭찬까지 받아야 할 권리가 생긴다고 일찍이 생각해 본 일이 없기 때문이요. 또 저기 상인처럼 수백 명분의 재산을 내 수중에 넣으려고 애쓰지 않았기 때문이요. 내가 당신 나이였을 무렵에 나는 결혼을 했지. 여기 있는 이 미리엄 아가씨처럼. 그게 이 아가씨의 이름이라면 말이요. 깨끗하고 어여쁜 아가씨였지. 내가 하나님께 바란 내 이마의 땀에 대한 보통 정도의 축복을 바랄 뿐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창피하지 않게 그리고 편안하게 살아가며 우리가 일용할 양식과 또 얼마 안 가서 늘어난 작은 식구의 호구를 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요. 우리는 장래의 전망이 밝을 것이 없었지만 나는 결코 게으름 피우고 싶은 생각은 없었소이다. 그래서 나는 기꺼이 내 스스로를 도울 용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뢰 우리를 도와주실 것으로 믿었소이다. 조시아는 다소 정색하고 물었다. 안 도와주셨어? 이 농부는 침울하게 대답했다. 도와주셨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진 않았을 게요. 나는 여러 해 동안 노력했지만 내 재산은 점점 줄어들고 내 살림은 점점 궁색해졌고 내 가슴은 점점 더 차갑고 무거워졌어. 그래서 드디어는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어. 나는 그래서 오레곤 탐험대에 따라가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세이크 촌으로 오는 것이 좋을까를 따져보았어. 그러나 나는 분발해서 재기할 희망이 없었소이다. 간단히 말해서 나는 여기 입골이 되어 찾아온 것이요. 그러니 젊은이, 내 충고를 받아들여 촌으로 되돌아가시오. 안 그러면 앞으로 수년 뒤엔 당신도 지금의 나처럼 무거운 가슴을 부둥켜 안고 이 언덕길을 다시 걸어 올라갈 것이오. 이 간단한 얘기가 이 젊은 도망자들에게 강한 충격을 주었다. 시인과 상인의 불행은 평범하고도 선량하고 종교적 감정을 가진 이 젊은이들의 성질에 매우 편견 없고 고지식한 판단력을 가지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 가는 일의 슬기로움이나 어리석임에 관한 이 청년 남녀의 의견을 택하려 드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마지막 나그네의 얘기를 들어보니 자기네들의 소망과 흡사하게 소박한 소원을 가졌을 뿐 아니라 성공을 바랄 권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못했다는 것이다. 부인은 어찌 되셨지요? 하고 청년이 물었다. 미련과 같이 예뻤다던 부인은 어찌 되셨어요? 아, 돌아가신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참 불쌍해라. 부인께서는 돌아가셨을 거예요. 틀림없이 부인뿐 아니라 아기들도요. 하면서 미리엄이 흐느꼈다. 여자 순례자는 허리를 숙여 샘물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이때 샘물에다 눈물을 한두 방울 떨군 듯이 보였다. 그것은 샘물 표면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이제 얼굴을 쳐들었다. 그녀의 이목구비는 아직도 아름다웠지만 이 가난한 자작농의 성미를 침울하게 만든 장기간의 애군을 함께 겪는 동안 몸에 밴 것으로 매우 초조한 감정이 도는 얼굴 표정이었다. 내가 저 사람의 아내예요. 라고 말하는 그 여자의 슬픈 말투에는 비록 느껴질락 말락할 정도로 미약하긴 하지만 초조한 성깔이 엿보였다. 여기 땅바닥에서 잠든 이 애들이 우리 두 애예요. 우린 애가 둘이 더 있지만 하나님이 더 잘 길러주시려고 먼저 데려가 버리셨지요. 그럼 조시아와 저에게 어떻게 하라고 충고하겠어요? 하고 미리엄이 물었다. 이것은 그녀가 이 나그네들에게 물은 첫 번째 질문이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애인들이 사이를 갈라놓는 일은 정말 여성의 감정엔 어울리지 않는 일이지만 하고 농부의 아내는 잠시 후에 대답했다. 그러나 나는 마치 이 말이 내 유언이나 되듯이 거짓없는 말을 해보겠어요? 우리 남편은 우리가 겪었던 고통 중에 몇 가지를 얘기했지만 제일 크고 또 모든 다른 고통을 견딜 수 없게 만든 근원적인 고통은 안 겪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애인이 결혼한다면 처음 한두 해는 서로 친절하고 즐겁게 굴 것이고 그런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남편은 우울하고 거칠고 기분이 좋지 않게 될 것이며 당신도 성미가 까다로워지고 화를 벌컥 잘 내게 되고 남편이 밖으로 어려운 일을 겪고 집에 돌아와 시루에 왔을 때도 길가에서 불평만을 늘어놓기가 일쑤입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네의 애정은 조금씩 달아 없어지고 드디어 당신네를 비참하게 만들 겁니다. 우리가 그 꼴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느 청춘 남녀 못지않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연인 사이였는데도 말입니다. 이 여자가 말을 그쳤을 때 이 농부 내외는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이 순간 이들의 시선에는 그들이 차가운 운명의 서리를 피했다는 생각과 따뜻한 애정이 엿보였다. 이 순간, 즉 그들의 결혼이 파탄 직전에 처한 이 순간에 이들이 서로 상대방의 애정에 응답할 자신이 있었다면 말 한마디, 아니 여느 때와 다른 시선 하나가 그들의 해묵은 감정을 새롭게 하고 생존 경쟁 속에서 서로를 부추겨 나갈 결심을 굳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귀중한 시간은 흘러갔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또한 바로 이때 땅에서 잠자던 애들이 어머니 목소리에 놀라서 잠이 깨었다. 그리고 세상을 버린 캔터베리의 순례자들이 세상에 대한 불평, 불만을 토하는 정원에 자기네도 징징 우는 음성으로 끼어드는 것이었다. 고달프고 배고파요 하고 애들은 외쳤다. 세이크 총까지 가려면 멀었나요? 세이크 교도인 청년과 처녀는 비탄에 쌓여 서로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각자 자기 집의 문지방을 넘어서자마자 보라. 속세의 슬픔이 나타나 그들을 보고 되돌아가라고 경고를 한다. 이 나그네들의 얘기는 하나의 비유가 된 것이다. 그 얘기를 들은 다른 사람들의 일생에 일어난 고통스러운 애군의 예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두 도망자의 앞날을 어둡게 만들 실망과 쓸데없는 괴로움과 가정적 불행과 애정의 냉각 따위를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이기도 했다. 그러나 일순의 주저 뒤에 그들은 팔을 활짝 펴었다가 순결하고 애정이 넘치는 포옹으로 서로를 얼싸안고 둘만의 굳은 결의를 다짐했다. 우린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하고 그들은 말했다. 우리는 언제나 서로를 사랑할 것이기에 세상이 우리에겐 어두울 수 없습니다. 이윽고 캔터베리 순례자들은 시인이 그 집단에겐 격에 맞는 우울한 노래인 검은고의 작별의 침통하고 절망적인 가사를 외우는 동안 산상을 향해 올라갔다. 그들은 모든 자연 환경이나 사회관계를 끊고 모든 특별한 것이 평준화되고 마치 이 세상에서 추방된 자의 피신처인 무덤 속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간적인 희망과 두려움 대신에 냉랭한 정열 없는 일신의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고장으로 피신하려는 것이다. 이 애인들은 세이크 샘에서 물을 마신 다음
시련을 겪는 희망과 믿음성 있는 애정을 가지고 낯선 세상에 나와 살려고 발걸음을 재촉했다.